자,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대부 업체 차명 운영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뭐 TV조선 쪽에서는 녹취록 보도도 1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용남 후보가 해명을 하니까 또 2탄이 나와가지고 지금 연휴 사이에 2건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대부업 운영 의혹이 아니라 대부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했느냐에 대한 의혹이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부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정치적으로는 그 이미지, 정치인 이미지엔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건 이걸 차명 운영을 했느냐 아니냐가 이제 이 의혹의 본질인데요. 자, 일단은 어떤 것부터 좀 먼저 우리가 하나하나 좀 격파를 해봐야 될까요, 민경희 평론가님? 일단 차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부분 차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차명 의혹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봤는데 분석해 놓으신 걸 봤는데요. 잘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회사는 경영하고 소유가 분리돼 있잖아요. 근데 소유를 처음엔 동생이 한 것이 맞고 동생의 농업법인이 한 것이 맞고 두 번째로는 그 동생이 하던 사업이 어려워서 김용남 후보가 인수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김용남 후보가 그것을 처음부터 다른 사람 명으로 했거나 두 번째 인수할 때도 본인 명이 아니고 다른 사람 명으로 인수를 했다면 차명이 되지만 그러니까 본인 등기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받았는데 이거는 차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선관위에도 사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는 찾아보면 다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 이걸 약간 뒤틀어 가지고 차명으로 오해를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의 그 방식은 뭐냐면 대표이사를 전직 보좌관을 썼다는 걸 가지고 한 몸통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회사를 소유한 사람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요즘에 ESG의 어쨌든 기본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와 차명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명 의혹이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뭐 캠프에서도 알아서 하시겠지만 당에서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하게 그것은 제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의혹인 거는 조국혁신당은 다른 어떤 당보다 법조인, 변호사 그리고 법학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정당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 의혹을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과연 검토가 없었을까? 이걸 사람들이 분명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설명을 한 데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김용남 후보에 대한 이런 차명 의혹을 차명처럼 아예 뭐 공식 본인들 홈페이지 혹은 입장문 각각 의원들의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SNS에 뭐 해시태그 차명, 해시태그 성범죄, 해시태그 뭐 이렇게 했을 때 오는 후폭풍은 감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면서도 한 것이 되거든요. 뭐 자료 없이 이런 내용을 분명히 올리는 건 저는 어쨌든 의도가 있다고 보고 김준영 의원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저건 아마 당의 입장일 겁니다. 캠프에 들어가 계셔서 아마 캠프의 어떤 직함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너무나 마타도어급의 네거티브인 게 트로이 목마라고 직격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다가 개혁신당을 타고 그리고 나서 민주당으로 입당한 저 사람은 언젠가 민주당을 깨버리고 폭파시킬 거야 라는 불신을 심어주거든요. 그러면 내란 청산이 우리들의 제1과제인데 그 내란 청산하는 그 대상에 김용남을 넣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김용남 후보가 지금 소속돼 있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 소속돼 있는 경기도당에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세차 타고서 하는 모든 이야기는 어쨌든 선거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절대 허위 사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몇몇 의원들이 아예 확신을 가지고 사채업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쓰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냥 공식적으로 이제 사채업자라는 식의 표현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채업과 대부업은 다른 거.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일단 말씀하신 게 정말로 위법이라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다 포함해서 주식회사가 주주하고 전면 경영인 따로 두고 운영을 하는데 이거 다 걸고 넘어지셔야 돼요. 아까 민경윤 위원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차명 운영, 실소유주 논란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엮어서 마치
불법을 저지르면서 기업을 운영한 사람처럼 매도를 해버리면 이건 나중에 다 책임을 져야 될 일인데다가 만약에 낙선 목적으로 이런 발언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윤허하여 공개적으로 지역에 가서 했다. 이러면 이거는 개인의 어떤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뭐 공천을 한 대표와 인재 영입을 한 대통령까지 어쨌든 상처를 입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이거 조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뱉어버렸으니까 책임은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수 네. 있는 거는요. 그 유일하게 이런 건에 대해서 차명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게 김용남 후보뿐이에요. 네. 지금 대부업체나 대부 중개업체들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대주주들의 가족들이 갖고 있는데 그걸 차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네. 제가 그 오늘 사례를 이따 보여드릴 텐데 네. 유독 김용남한테만 그 용어를 쓰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네. 차명이라는 것을 덮어씌움으로써 네. 선거를 낙선시키고 이미지를 훼손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당선될 목적이 명확하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차명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선관위에서 그 제재를 가해야 되는 용어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대로 소유와 경영은 원래 이제 기업이 다 분리를 한다.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예. 이제 소유라는 것이 처음에 이제 동생으로부터 농업법인 이거를 예. 넘겨받을 때 농업법인 안에 이 대부업 관련된 회사가 100% 또 지분 소유를 하게 되어 예, 있다 예. 보니 예. 그거와 관련돼서 김용남 후보가 실제 소유를 한 것은 맞으나 예. 그 경영에 대한 부분은 이제 김용남 캠프에서도 입장문을 냈지만 과거 의원실의 비서 정도 예. 하셨던 분이 예. 도맡아 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반박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신장식 의원은 차명 사채업자, 기획형 차명 사채업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박병원 대변인 요구는 수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벽하게 지금 허위 사실인 건가요? 수억 원의 그럼요. 수익은 어떻게 된 거예요? 녹취록도 나왔잖아요. 뭐 배당금 예.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네. 녹취록이 나오니까 거기 안에도 배당금 얘기가 나오니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김용남 후보가 개인 방송을 통해서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내 방송에서 라이브로 얘기를 한 건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책임질 문제다라고 맞습니다. 지금 들고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박을 지금 계속 해주시고 있는데 네. 어쨌든 차명과 관련된 거는 계속 쓰게 되면 이거는 허위사실이다. 당연히 허위 사실입니다. 이거는. 네. 네네네. 예, 이거는 당연히 허위 사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수익 배당. 굉장히 악덕한 고금리, 그쵸. 고금리 대부업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업이라고 하면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완전 무식한 거고요. 알고서 했으면 진짜 이거는 역시 선거법 위반인데. 그러니까 대부업이 주는 예. 부정적인 뉘앙스를 프레임으로 자꾸 그렇죠.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00억 자본금이 넘어가면 여신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캐피탈 회사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밑으로는 대부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업은 반드시 대부라는 명칭을 써야 돼요. 다르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을 지금 그 국민들의 인식은 전부 뭐 러시앤 캐시 뭐 이런 걸만 생각하셔가지고 고금리 대부업 일반인들한테 고금리 대부업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김용남 후보가 만든 회사는 고금리 대부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회사? 뭐냐? 이 대부업을 왜 그럼 금융감독원이 인허가를 해주냐면요. 은행이 어떤 상품을 토지에다 대출을 했는데 이게 이자가 안 갚여져가지고 이게 공매가 나가는 경우를 NPL이라고 하거든요. 네. Non-performing loan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수익 자산인 거예요. 이런 거를 예. 은행이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네. 이걸 아무나 개인한테 파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 자격을 대부업에 줘요. 그래서 이 대부업 라이센스가 있어야 없으면 돼요, 꼭. 못 삽니다 그거를. 그러면 그런 무수익 자산을 계속 묶어둬야 되면 경제가 돌질 않잖아요. 네.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대부업인 거고. 예. 그 두 번째로는 김용남 후보가 한 그 대출은 뭐냐면 은행에서 저희가 집을 담보대출 받는데 1억짜리 집을 담보대출 받으면 보통 LTV라고 그래서 가치를 감정평가 금액의 50%만 인정해주면 은행은 50%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은행이 보통 50%를 대출하지 않고 한 30% 대출한 다음에 나머지 20%는 저축은행이라든지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후순위를 바쳐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채우는데 그렇게 되면 이 1억을
1억짜리 집을 가지고 대출 받은 사람이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후순위 그러니까 LTV를 넘어선 대출을 부족한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만약 공매가 나가면 이거는 아무것도 담보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후순위 담보대출을 하는 게 이 대부업이거든요. 이건 당연히 내가 담보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게 당연한 거예요. 조국 후보는 오히려 예전에 2019년 기사를 보니까 사채에서 담보 100%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100% 금리로다가. 그러니까 거기 또 친인척이죠. 예, 그러니까 14억을 대출 받으면서 이자를 14억을 준 거예요. 아마 웅동학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건도 이미 기사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업계에서는 텐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요, 실제로. 금융기관들이. 그런데 김용남만 폭 찍어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거는요. 이 대부업의 기본적인 성향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업무 영역을. 러시앤캐시나 그런 데들이 고금리 담보대출을 하는 것은 그만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100억이고 1000억이고 있어야 대출을 해주는데 고작 2, 3억짜리 5억짜리 해가지고 몇 명이나 대출을 할 것이며 대출이 또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대표이사 한 명 뽑아가지고 심사를 어떻게 해요?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장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거 무슨 야밤의 사채업자요? 아니요, 뭐 서민들 등골 빼먹는 이라는 수식어까지 써가면서 기획형 사채업자 허위 사실입니다. 알고서 했으면 이건 선거법 위반이고요. 모르고 했으면 본인의 무식이 탄로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한 5분 좀 넘게 시간을 썼습니다만은 차명 대부업이라고 칭하는 것 이것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쟁점을 얘기했지만 대부업에 대한 이 대부업이란 글자만으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반감이 뭐야? 있어요. 부정적이죠. 뭐야? 뭐 왜 국회의원이 대부업을 해? 이런 식의 반감을 갖게 되니까 차명이든 아니든 대부업이란 글자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김용남한테 타격이다. 근데 등록을 하려면 정해진 단어 용어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업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명칭에. 네. 그럼 이건 사실 피해갈 수는 없죠. 부정적인 단어가 주는 이미지.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김용남 후보가 이제 해명을 했던 것처럼 그 농업법인을 이제 인수를 하다 보니까 그 농업법인이 갖고 있는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결국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고 차명 대부업과 관련된 거는 이미 앞서서 설명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이 그 얘기가 되는 게 아마 일반적으로 뭐 저나 오윤혜 씨나 방송에서 봤던 그 녹취록과 김용남의 해명이 뭔가 좀 배치가 되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 이거는 제가 진짜 진짜 고민해서 가족사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사실 오늘 오전에 경기 쪽 언론이 김용남 캠프의 해명문을 기사로 올렸어요. 거기에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 제가 이거 친구지만 이게 얘기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허락을 받고 물어보고 얘기했는데요. 그 녹취록의 주인공은 김용남 후보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그 언론사의 녹취록이 그럼 어떻게 제공이 된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신데 결국 안타까운 가족사가 있고 그 안타까운 가족사 중에 그러면 그 녹취록을 제공한 주체가 누구냐라는 건데 누나예요, 누나. 주체가 누나입니다. 김용남 후보의 친누나요? 예. 누나가 이거를 이제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부 설명도 됐었던데 2002년도에 김용남 후보의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그 어머님도 그냥 거동만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도 못 하셨어요. 20년 동안 누워 계셨다고 하던데. 20년 동안 누워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겠죠. 근데 그 김용남 후보가 그래도 변호사하고 그러니까 어머님 병원비 포함해서 간병비를 다 부담했죠. 그게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요즘에 간병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쵸. 물론 처음에는 아버님이 좀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생 이제 그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뭐 한 2017년도인가에 그렇게 하여튼 그 대부업을 시작을 했는데 김용남 후보가 어쨌든 좀 그래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2, 3억짜리 회사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출을 해주려면 돈이 있어야 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업들은 조달을 하죠. 네. 그 조달 금리보다 높게 불러야 되니까 안 뜯기고 높게 불려야 되니까 금리가 센 거예요. 빌려줄 때. 그런데 누가 빌려줘요? 김용남 후보한테 그 돈을. 그러니까
누나한테도 얘기하고 누나하고 관련된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예, 제가 오늘 이제 답변을 받았는데 10년 전부터 녹음이 나온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때부터 치밀하게 녹음을 하신 거죠. 누나가 그런 거 이게 좀 같아요. 돈이 엮여 예.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 예, 뭐 아, 그런 거고 10년 그다음에 전부터. 유도 신문도 좀 장시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가지고 지금 너무 서운해한 거죠. 그런데 이런 가족사를 말하는 게 본인도 너무 자존심 상할 거고. 그러니까 알려지는 아예 것부터 생각이 예, 없었어요. 예, 그리고 요렇게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변명을 하면 조국 혁신당에서 뭐 나쁜 놈 취급하고 그냥 던져버리려고 하니까 변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본인이 인식하면서도 동생 누나 다치게 하는 것은 자기한테도 너무 치명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본인도 그 가족들이 있는데 그 아기들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냐고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이제 결국은 어제 TV조선에서 마지막에 그 남동생 그 실제로 네. 처음에 경영을 했던 남동생의 와이프 이제 재수 씨가 거기서 저기 월급도 받고 아버님이 그 월급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정을 좀 알기는 해요. 이 법인이 김용남께 법인이 아니라는 것은요. 일단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재수 씨예요. 재수 씨가 없었으면 이게 라이센스가 없어서 이 대부업을 인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와가지고 월급 받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 동생의 부인이 예. 자격증이 있어서 예. 대부업을 허가를 받은 거예요. 교육을 받으면 그게 필수 자격이 교육증. 생기는데 그분이 교육을 받고 그 동생하고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한 거예요. 월급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저는 그 녹취 음원을 딱 듣고 업계 얘기라는 걸 저는 확실히 알아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업을 하려면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확실하게 그분한테도 누군가 나는 확실한 뒤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생이 그 일을 하는데 그 투자하시는 분이 동생한테 야 넌 꺼지고 네 뒤에 누구 있어? 너 내가 네 돈 못 갚으면 그러니까 담보로 네가 내 돈을 못 갚으면 이거 누가 갚을 수 있어? 이런 식의 요구를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김용남 그 후보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용어로 막 이건 소유가 경영이 분리돼 있고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넌 꺼져 이렇게 얘기할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제가 다 뭐 책임지는 겁니다. 이런 거를 표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녹음이 된 건데 그 녹음이 흘러 차곡차곡 계획하에 녹음이 됐다가 이번에 딱 이렇게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그 TV조선발 녹취를 하나 좀 짚고 가자면 네. 가령 그 김용남 후보가 2018년인가요? 2021년인가요? 그 녹취록이 나온 내용을 보면 뭐 배당금도 다 내 것이다라고 얘기한 건 어쨌든 소유가 김용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지금 녹취를 하는지 모르고 그런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사실로서 구분지을 부분은 선을 딱 긋고 배당금은 사실 다 내 거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등장한 것이다. 그렇죠. 그런 것도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고요. 그 상대방이 봤을 때 배당금도 다 내 거야. 그러면 그러면 얘가 저기 뭐 갖고 있는 회사구나. 그러면 신뢰를 내가 주기 위한 발언들인 그럼 내가 것 돈을 같아요. 꿔줘도 얘가 혹시 잘못돼도 얘가 갚겠구나. 이런 얘기의 신뢰를 실무적에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회사의 정상적인 비즈니스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 가족사와 내 그렇죠. 친인척 관계들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네. 김용남 후보가. 그런데 조국혁신당이나 뭐 유이동 후보 쪽에서는 뭐 이렇게 크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계속해서 다 밝혀 왜 미적지근한 대응만 해? 더 구체적으로 밝혀 하는 거는 이걸 다 헤집어서 너희 형제들끼리 소송 중이지 이 얘기를 꺼내야만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밖에는 그래도 유복하게 잘 자라서 검사로 재직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활동하고 밝은 이미지의 그 후보가 내 아픈 가족사 20년 동안 누워 계신 어머니 그리고 소송 중인 형제 중간에 아픈 사건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끄집어내냐고 계속 저기서 독촉을 하면 우린 어떤 생각이 드느냐. 당신네 가족들
험한 수사 받고 압수수색 몇 년간 당하고 그러네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그걸로 국민들 지지 이끌어내고 국민들한테 안타까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서 어떻게 괴물하고 그렇게 싸우다가 마치 내가 그 수법을 다 익혀서 괴물처럼 변해가지고 상대도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의 비난은 절대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선일보 발, 그러니까 T조 발인데 여기서 살라미처럼 내고 SBS에서 계속 이걸 후속으로 받아서 뭐 그 회사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다 뭐 이런 영상들까지 시청각 자료를 내보내요. 그러면 과거의 사건들을 예를 들어 조금은 알고 있는 저 그리고 민경훈 위원장님은 니네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수석들 그 정부 요직에서 일했던 사람들 다 그 대부업 관련해 가지고 의혹뿐만이 아니라 파면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 내용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 건을 잡고 처음부터 사건을 맡아서 누구도 안 맡아주던 사건 김용남 변호사가 파헤친 이 장본인을 죽여버리려고 아주 작정을 한 모양이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다 걸려 있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박근혜 친인척 비리 그 자베지 파트너스 사모펀드 건을 김용남 전 변호사가 아예 파고 이거 해결해야겠다고 덤빈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한테 찍혔고 미움은 받았고 그리고 도륙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로 피해를 많이 입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뭐 현대 얘기도 다 해볼까요? 현대저축은행 이거 누가 수사했습니까? 대부업체 여기에 SBS 관련된 대표이사 자식들 본인 배우자 여기 다 연루됐다는 거 저는 의혹이라고밖에 주장을 할 수 없지만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민경윤 위원장님은 이거는 아예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공작을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언론에 당하고 도륙당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온 국민이 집회를 했다고 촛불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한 사람을 잡아 족치지 못해가지고 안달인 건지 사채업자 끌어와서 영상 속에 어떤 얘기가 퍼지냐면요. 김용남 후보 어머니가 사채놀이를 했다더라. 큰 손이다더라. 20년 동안 누워 계신 분을 사채업자 취급하면서 악독 고리대금업자로 서민들 등골 빼먹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그 주식회사든 뭐든 어머니 이름 따서 1호라고 지어놓은 김용남 후보 마음은 선거 한번 뛰었다가 전략공천으로 보내져가지고 선거 뛰었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아주 쉴드도 못 쳐주고 이거 내가 다 파내면 내 형제들 상처내는 일이라서 그거 잠깐 참고 있는 사람한테 뭘 더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건지 저는 사실 많이 화가 나네요. 근데 지금 또 들어보니까 이게 참 선거판이 기괴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지난주에 모 방송에서 기괴하다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다른 각도에서 보건데 이게 굉장히 기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제 언론 얘기도 해주셨는데 TV조선발 녹취 보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한 녹취 보도를 참 많이 봤어요. 정치인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녹취 보도의 앞뒤 문맥이나 맥락을 다 떼가지고 대장동 실소유주가 이재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재명을 수년간 괴롭혔던 게 어떤 유형의 보도였는지 잘 알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건 그 조중동이라든지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 제레미디어라고 비판하고 조중동을 비판했던 분들이 TV조선 보도를 활용해서 레거시 미디어 쪽에 흘러나오는 보도들과 이걸 완전히 어떤 원천 소스로 활용해서 김용남을 죽이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기괴하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또 화가 나는 되게 거는 기괴했어요. 피해자들이 가서 진술을 한 적도 없고 제보를 한 적도 없는 T조에서 이 조국혁신당 선범죄 사건이 4월 말에 처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건 팩트를 말씀드리면 경찰발 기사예요. 그거 가지고 니네가 아무리 급하고 화가 나도 그렇지 조선이랑 손을 잡아? 라고 내부에서 그렇게 잡들이를 했으면서 이제 T조 기사를 아예 팩트인 양 본인들이 받아서 쓴 건지 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작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꾸려지면 어떻게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겁니까? 이거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참 걱정돼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TV조선에서 그러니까 제가 SBS하고 TV조선 두 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거를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TV조선은 누님한테 받은 거잖아요, 녹취음원을. 그렇겠죠? 그러면 이것이 다른 사람의 제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누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이게 가족사와 연결됐다는 걸 본인이 TV조선은 알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왜 제가 그걸 이렇게 추정하냐면 제가
조선일보 다니는 과거에 조선일보 다녔던 기자들한테 이렇게 우회해서 전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김용남이한테 그 얘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 동생하고 좀 사이가 멀어졌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런데 TV조선에서 이 얘기가 딱 나오니까 저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더구나 누나한테 그걸 받았고 그것이 어떤 경로로 갔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은 잘 알잖아요. 이걸 그 공개했을 때 이게 공익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본인들이 잘 알 수 있고 그 가정 하나 완전히 작살나는 것도 당연히 알 수 있고 예. 또 하나 이 선거판이 엉망이 돼가지고 자기네가 의도한 대로만 끌고 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정도 되면요 TV조선은 취재를 한 것이 아니라 공작을 한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취재 윤리도 어긋난 거고요. 저는 민주당 차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된다고 봐요. 제보자가 누나였고 가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김용남한테 변명의 기회도 주고 해명의 기회도 주고 이것을 과연 이게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 국면에서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TV조선이 저런 식으로 방송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취재 윤리고 기자 윤리고 뭐 그 언론사의 윤리고 다 내버려인 그런 그냥 저는 공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강력히